92쪽 저번에 92쪽을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시스템에는 시스템이라는 건 원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직권도 있었고, 기권, 수권, 그 다음에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까지 해서 바로 얘가 우리 그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알아봤었지. 직권은 지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멘틀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지각은 대륙 지각이라는 것도 있고 해양 지각이라는 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한 35km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대략 한 5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또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이라는 조금 가벼운 그런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이라는, 그래서 대륙 지각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그런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겁다라는 얘기는 밀도가 현무암 쪽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더 무거운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멘틀이지. 멘틀은 지각의 이 끝부분에서부터 지하 2900km까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구 전체의 대략 한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멘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는 또 감람암이라는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감람암도 얘네들보다 훨씬 더 또 밀도가 더 큰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놔 했지. 그 다음에 특히 이 멘틀이라는 애는 유동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유동성. 이 유동성은 왜 생겼냐라고 보니까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그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에 의해서 부분적인 용해가 일어나고, 부분적으로 용융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대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멘틀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직권의 변동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놔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인데, 핵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외핵과 내핵으로 이렇게 또 구분 지을 수 있다. 공통점은 둘 다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도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차이점은 외핵은 액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핵은 고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가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대류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이 철, 니켈 같은 이런 금속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금속이 움직이니까, 금속은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전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바로 지구에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지구에 자기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외핵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봤던 것처럼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 커집니다. 점점 무거운 원소로 구성이 되어 간다는 것도 기억을 해놔야 되고, 또 온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밀도도 커지고 온도도 커지고 또 압력도 마찬가지로 커지게 된다는 거. 세 가지가 모두 증가한다라는 거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권으로 가볼 건데, 자, 기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대자를 붙여서 대기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지표에서부터 1000km까지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기권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고, 기권은 당연히 공기의 모임인데, 공기가 바로 누구랑 누가 주성분인가 봤더니 질소하고 산소가 거의 대부분이야. 질소가 78%고 산소가 21%,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가
1%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질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거의 4대 1의 부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기권은 직권하고 마찬가지로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층상구조. 그래서 요거를 기온이라고 본다면 y축은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 첫 번째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런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각각의 경계면들인데 경계면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계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제 대륙권이 되겠고, 여기는 성층권, 여기는 중간권, 여기는 열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각각의 특징들만 좀 기억을 해놔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륙권에서는 이름 그대로 대류현상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기권 전체에서 수증기가 존재하는 층은 거의 대륙권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대류현상을 일으키다 보면 위로 올라갈 때 냉각돼 가지고 뭐 물방울이 된다거나 아니면 얼음 알갱이가 된다거나, 그게 내리게 되면 비나 눈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까지 존재하는 이런 특이점을 보인다. 성층권은 얘랑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층인데,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면 공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성층권을 우리는 안정한 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안정층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항로로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층권, 여기가 10에서부터 대략 한 50km 정도 되는데, 요 사이에 20에서 30km 정도의 바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야?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하지. 오존층이 존재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체한테는 좀 유해할 수 있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 그래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성층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다음 중간권은 대륙권하고 기온 변화가 비슷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고 있지. 얘도 하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대류현상은 존재할 수 있다. 대류현상은 존재하지만 이 수증기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는 데다. 대륙권하고 기온 분포는 비슷하기 때문에 대류현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기상현상은 대륙권에서는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열권, 마지막으로 열권 같은 경우에는 희박한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희박해. 이 공기가 희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보온 효과, 온실 효과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낮에는 상당히 덥고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 또 급격하게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 그런 층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로라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층도 마찬가지로 열권이 된다라는 거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유성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 유성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라고 한다면 열권은 공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유성이 거의 안 생겨. 공기하고의 마찰로 생기는 게 유성인데, 그래서 중간권에서 이런 유성도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이게 바로 기권의 특징이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권입니다. 수권은 물론 우리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거는 당연히 해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해수가 월등하게 많고, 바닷물 다음으로 많은 게 바로 뭐냐면,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바닷물 다음으로 많은 건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 그 다음에 뭐야? 지하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강하고 호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강과 호수가 사실은 우리 지구 전체에 있는 물 영역 중에서는 가장 조금이다. 가장 부피가 적은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특히 요 빙하서부터 지하수, 강과 호수는 해수하고는 또 구분져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을 우리는 육지의 물이라고 부릅니다. 육지의 물. 그래서 담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수라는 표현도 씁니다. 육수, 담수, 육수. 아니면 그냥 육지의 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장 많은 건 바로 해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권 영역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해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해수도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로 마찬가지로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수온은 일반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3개의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수온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변하지 않아. 일정합니다. 이 온도로 일정한 거야. 그러다가 어느 특정 깊이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온이 왼쪽으로 가니까 수온이 낮아지고 있구나 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서는 거의 낮은 온도에서 수온이 변하지 않는 그런 3개의 층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혼합층이라고 불렀지. 혼합층. 얘는 수온, 약층. 이 약층이라는 말은 급격하게 변하는 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층이 바로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없고 낮은 온도로 유지되는 밑에 있는 이 층을 심해층,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얘는 왜 수온이 일정한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특히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수온이 높은 층입니다. 가장 수온이 높고, 그럼 수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당연히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럼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태양 에너지를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온이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거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심해층은 거의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혼합층은 왜 온도가 일정하냐? 이거는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쌤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만 어떤 지역의 그래프를 보면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혼합층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 그럼 혼합층이 없다라는 건 얘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당연히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그런 지역이구나 라는 걸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온 약층은 더 이상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합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태양 에너지가 덜 들어오는 깊이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수온은 낮아지는 층이 됩니다. 근데 이 수온 약층을 우리 기권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기권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는 층이 있었어.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 성층권하고 얘가 비슷한 온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층권과 비슷한 온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온 약층은 얘도 마찬가지로 안정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성층권도 아까 안정층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항로로 사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온 약층도 물의 움직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정층이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그래서 혼합층하고 심해층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에서의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수온 약층,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심해층은 뭐 따로 얘기할 게 없지. 더 이상 태양 에너지가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거의 일정한 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위도에 따라서도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혼합층, 그 다음에 이게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여기가 심해층.
위도로 따져본다면 당연히 여기는 적도, 위도 0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요 지역이 대략 한 위도 30도 정도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요 끝나는 부분이 대략 한 60도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극지방이 되겠지. 90도, 여기 90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적도 지방은 혼합층의 두께가 상당히 얇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얇은 거다. 반면에 위도 30도 되는 지역은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구나.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두꺼운 곳은 중위도 지방, 위도 30도 되는 곳은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그런 지역이다 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보면 이 60도 되는 지방, 그러니까 고위도가 됩니다. 이 고위도라고 부르는데, 이 고위도 지방은 표층부터 뭐냐면은 뭐 혼합층이고 수온약층이고 없어. 표층에서부터 전부 다 심해층만 존재하는 층이 바로 고위도 지방이다. 그 이유는 고위도는 너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처음부터 심해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걸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위도별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저위도를 그려봐라 그러면 저위도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저위도. 위도 0도 되는 지방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중위도 되는 지방은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중위도 되는 지방은 이렇게 나오게 되네. 이게 중위도. 위도 30도 되는 지방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심해층만 존재하는 고위도 지방 60도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각 층별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적도 지방을 살펴보게 되면 혼합층이 거의 보이지 않아. 혼합층이 아주 얇게 나타나고 있지. 아주 조금 나타나고 있고 곧바로 수온약층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봐주면 되겠고, 위도 30도 되는 곳은 이렇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혼합층이 확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은 그냥 심해층만 쭉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권역이 뭐가 있었나 보니까 우리 93쪽으로 가보면 생물권과 그 다음에 외권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생물권은 당연히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외권은 우리 우주를 얘기합니다. 지구 바깥의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뭐 우리 지구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구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외권에서 바로 우리 지구한테 뭘 공급해주고 있냐면 바로 태양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외권도 지구 시스템의 하나의 권역이라고 살펴보는 거야. 또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 입자를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대신에 에너지의 출입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물질 교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권에서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물질 거의 없고, 우리 지구에서 외권으로 나가는 그런 물질도 거의 없지. 그렇기 때문에 물질 교환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총 권역을 따져보면 기권도 있고, 직권도 있고, 생물권도 있고, 생물권은 가운데 씁시다. 또 그 다음에 수권도 존재하겠지. 근데 얘네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인데, 얘네들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권이 생물권한테도 영향을 주고 생물권이 기권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또 기권이 직권한테, 직권이 기권한테, 직권이 수권, 수권이 직권, 이런 식으로 상호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끼리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외권에 있는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랑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인지 어떤 명제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쓰나미다. 쓰나미는 그러면 누구랑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 될까? 쓰나미가 뭐야? 이거 지진 해일이잖아. 그러니까 지진이 먼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높은 파도가 생기는 게 바로 해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쓰나미라는 건 지진과 해일, 다른 말로 직권하고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직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 또 만약에 해류라는 게 있다고 친다면, 아직 지금 해류를 배우진 않았지만 해류라는 건 바닷물의 흐름입니다. 근데 바닷물이 왜 흘러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바람에 의해서 바로 물의 흐름이 생기는 거지. 그럼 바람이라는 건 기권이고 물의 흐름이라는 건 수권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 해류라는 거는 바로 기권과 수권 사이에 상호작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또 하나, 화산가스가 분출이 됩니다. 그럼 화산가스가 분출이 된다? 화산은 어디서 폭발이 되는 거냐면 당연히 이거는 땅에서 폭발하는 거니까 직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직권에 들어있던 화산이 폭발하면서 가스가 우리 대기층으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직권과 기권 사이에 상호작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표를 보면 여러 가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이 네 가지 권역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이거는 직권, 이거는 수권, 누구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잘 생각해 주게 되면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밑에 개념 쏙쏙 같이 한번 봅시다.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성층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고, 발언의 알맞은말을 써라. 직권 중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아까 어디였어? 멘틀이지, 그치? 그 다음 기권에서 대류가 잘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층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지? 대류권. 그 다음 바람이 세게 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는 해수층.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건 혼합층이지. 혼합층. 다음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OX 1번.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살펴본 것처럼 서로 간에 영향을 줍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X. 그 다음 태풍의 발생은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태풍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 태풍. 한마디로 본다면 태풍이라는 건 결국은 바람이 만들어지는 거야. 대규모의 바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태풍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인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져. 그럼 열대 해상이니까 이거는 뭐야? 수권이 되겠지.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거니까 기권으로 영향을 주는 거야. 태풍은 수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직권과 기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설명. 그 다음 수권은 지구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억제하며 생명체의 존속에 기여한다. 수권, 물은 비열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층이야.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억제해서 우리 생명체를 살아가게끔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고 있나 보니까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지구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거의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에너지원의 거의 대부분이야. 우리 지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두 번째로 뭐가 있나 봤더니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멘틀에 존재했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그치?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라는 거는 상당히 불안정한 원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혼자 있지 못하고 자꾸만 원자량이 작은 다른 물질을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그걸 붕괴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원소가 붕괴할 땐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바로 우리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고,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나 봤더니 조력 에너지라는 것도 존재하더라. 조력 에너지. 조력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밀물 썰물입니다.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조력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력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는 가장 큰 원인이 달의 인력이야. 달의 인력. 달이 우리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바닷물이 그쪽 편으로 쏠렸다 안 쏠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바로 밀물 썰물입니다. 물론 달뿐만이 아니라 태양의 인력도 존재하기는 해. 그래서 달과 태양의 인력입니다. 원래대로는 한다면. 근데 달보다는 태양이 훨씬 더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태양의 인력은 그렇게 강하지 못해. 오히려 달이 훨씬 더 우리 지구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달의 인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도대체 그럼 뭐가 문제가 나오냐? 다른 게 나올 게 없어. 다른 게 나올 게 없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생겨라고 한다면,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서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바로 지각변동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각변동은 또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지진, 화산, 또 뭐 조산운동, 이런 것들이야. 지진이라든가 화산, 그러니까 지진도 발생하고 화산이 생기거나, 조산운동은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런 현상들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대륙의 이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에 의한 현상은 뭐가 있어? 뭐 이거는 다른 게 없지. 밀물 썰물밖에 없습니다. 조력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요 밀물 썰물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에너지에 의한 현상들이야?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현상들이다.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 현상, 구름이 만들어지는 현상, 비가 내리는 현상, 또 강물이 흘러가는 현상 등등등.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지각변동하고 밀물썰물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우리 지구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지진, 화산, 조산운동은 전부 다 지구 내부 에너지다. 그리고 밀물썰물은 무조건 조력 에너지다.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물질의 순환으로 갈 겁니다. 먼저 이제 물의 순환부터 오는데, 물의 순환은 진짜 너무 간단합니다. 자, 육지고 여기가 바다라고 한다면 증발하겠지. 증발하면 수증기가 됐다가 얘가 응결하면 구름이 됩니다. 그러다가 당연히 얘가 비가 돼서 내리게 되면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이런 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물론 빗물 중에 일부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식물들의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순환만 계속하는 게 바로 물의 순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는데, 그래서 거기 표를 한번 보면 먼저 수권에서 기권으로, 바다나 강, 호수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수증기로 변할 때가 바로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고, 그 다음 기권에서 직권, 공기에 있던 수증기가 땅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을 만들고 이때 비나 눈이 돼서 지표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직권에서 기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산활동으로 방출된 수증기가 기권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 수권에서 생물권은 지표가 바다에 내린 강수의 일부가 생물로 흡수가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식물의 증산작용,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용들에 의해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수증기가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물이 순환할 땐 에너지가 출입이 됩니다. 물이 순환할 땐 에너지의 출입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이었던 애가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증발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죠. 태양 에너지 흡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증기였던 애가 구름과 같은 물방울이 되려면 이거는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에너지를 또 방출하게 됩니다. 뭐 구름에 있던 물이 비가 돼서 내리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에서 수증기가 될 때나 수증기에서 다시 물이 될 때 이때는 에너지가 출입할 수 있다. 언제 에너지를 흡수하고 언제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그걸 좀 잘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이런 겁니다. 이건 이따가 저기 예시가 있을 테니까 그때 설명을 할까? 지금 잠깐 볼까? 96쪽을 잠깐 봅시다. 자, 96쪽 보면 이거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의 순환에서 기권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야. 대기층을 한번 살펴보면 수증기라고 써있는 부분으로 화살표가 들어오는 게 몇 군데가 존재하니? 수증기라고 써있는 곳으로 화살표가 몇 개가 들어오고 있어? 2개 들어오겠지. 육지에서 증발로 60, 바다에서 증발로 320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오는 거야? 380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는 것만 또 따져보면 나가는 게 몇 군데로 나가고 있어? 수증기에서? 마찬가지로 2군데야. 육지로 비가 돼서 내리는 게 96이고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비가 돼서 내리는 거는 284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2개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380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나갑니다. 무조건. 들어온 만큼 나간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거는 바다도 마찬가지야. 바다라고 써있는 부분으로 들어오는 게 몇 군데 있니? 바다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몇 개 있어? 총 3개가 보입니다. 하천수가 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지하수가 돼서 들어오기도 하지. 그러니까 하천수하고 지하수하고 들어오는 거 합하면 얼마야? 36이라고 써있지? 그 다음에 바다로 비가 돼서 내리는 화살표가 얼마가 있나 보니까 284가 있지. 그래서 284하고 36을 더하게 되면 얼마야 이게? 320이 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나가는 것만 따져보니까 증발로 320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간단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판단을 해주면 되고 이게 문제에 나오게 되면 바로 해놓고 수치를 갖다가 가려놓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간단하게 계산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넘겨. 자, 이번에는 95쪽으로 가서 물질의 순환 중에서 두 번째 탄소의 순환으로 가볼 겁니다. 탄소의 순환. 자, 탄소는 원소기호로 C라고 표시합니다. C.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놔야 되냐면 기권에서는 도대체 제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권에서는 어떻게 존재하고 생물권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탄소는 잘 나와 시험 문제.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인데 기권에서는 당연히 CO2의 형태로 주로 존재합니다. 물론 메테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의 그냥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수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얘가 물에 용해됩니다. 물에 용해되면 바로 CO3 E- 아니면 HCO3- 라는 걸로 수권에서 존재합니다. 여기 이렇게 탄소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탄산 이온이고 얘는 탄산 수소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수권에서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거구나 이렇게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직권에서는 바로 뭐로 존재하나 봤더니 바로 화석연료로 존재합니다.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를 얘기를 하는 거지. 석탄이나 석유는 과거에 생명체들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생물권에 있던 애가 바로 이렇게 직권으로 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나 보니까 탄산염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탄산염이라는 거는 바로 CaCO3 같은 형태. 여기에 탄소가 이렇게 붙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CO3-가 앙금이 돼서 침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혹은 마찬가지로 해양 생물 중에서 이런 석회질 물질, 이게 석회질 물질인데 석회질 물질로 결과적으로 본다면 땅 속에 묻혀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탄산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 석회암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석회암 혹은 뭐 대리암 이런 식으로도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같이 좀 기억을 해놓는 게 낫겠지. 그 다음에 생물권에 있을 때, 우리 생명체에 있을 때 탄소는 당연히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기물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 유기물의 형태로 있다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죽으면 이런 화석 연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기권에서 수권으로는 이렇게 용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권에 있던 이런 애들이 날씨가 더우면 다시 또 이렇게 물에 녹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변해서 공기 중으로 다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게 되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돼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거고, 또 직권에서 화산이 폭발하거나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다시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또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으로 들어와서 유기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광합성 같은 걸 통해서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유기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라는 애는 한 곳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놔야 돼. 또 하나, 우리 지구 전체에 있는 지구 전체의 탄소의 양은 변할까 안 변할까? 지금 본 것처럼 탄소들이 돌고 돌 뿐이잖아. 어디로 빠져나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외권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지구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탄소의 양은 항상 일정하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실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디 좀 적어놓을 데가 없을까? 또 96쪽에 보면 빈 곳이 좀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적어놓읍시다. 탄소 말고 질소라는 것도 순환을 합니다. 빈 데다가 써. 자, 질소라는 게, 질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고 돌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질소라는 거는 우리 생명체한테는 단백질을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한 원소입니다. 단백질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질소라는 건데, 공기 중에 78%나 사실은 들어있기는 하지만 얘가 직접적으로 생물체한테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들어. 너무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우리 생명체 안에 들어오나 봤더니, 자, 공기 중에 있던 질소가
번개를 맞습니다. 번개. 이거를 자연방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연방전 혹은 공중방전을 받게 되면 땅 속에 이렇게 질산 이온의 형태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소가 땅에 고정되는 과정. 그래서 이거 질소 고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번개가 쳐서 만들어지는 질소 고정이야. 근데 또 다른 질소 고정 과정도 존재하는데 어떤 건가 봤더니 바로 이것도 질소 고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한 질소 고정 작용이야.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게 존재해. 뿌리혹 박테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아조토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이 질소 고정 세균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이렇게 암모늄 이온으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질산 이온이 되거나 암모늄 이온이 되게 되면 그때는 생명체로 흡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 또 하나 뭐가 있나 봤더니 요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질산화 작용 이렇게 불러. 질산화 작용. 그럼 얘도 누구에 의해서 작용하나 봤더니 이거는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변하는 거는 질산화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유기물을 만듭니다. 즉 단백질을 만들겠지. 그럼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질소 동화작용 이렇게 불러. 이거는 세균의 작용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세균이 작용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던 질산 이온이 혹은 생명체가 죽은 다음에 그 생명체를 갖다가 분해자들이 분해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이렇게 질소가 돼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데 이 과정은 탈질산화 작용 이렇게 부르고 이건 마찬가지로 이름 그대로 탈질산화 세균 이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일단 지금 필기를 해 놓도록 하십시오. 자, 다시 95쪽으로 와서 개념 쏙쏙 같이 봅시다. 3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OX입니다. 먼저 1번 에너지량은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순서 맞지? 이거는 동그라미. 그 다음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진이나 화산활동, 그 다음에 대륙의 이동 뭐 이런 거라고 했지. 그리고 밀물, 썰물 이런 거는 조력 에너지라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태양 에너지라고 했기 때문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지. X. 그 다음 태양 에너지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력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이 세 가지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양 에너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전환이 가능해. 태양 에너지는 뭐 운동 에너지로도 바뀔 수도 있고, 열 에너지로도 바뀔 수 있고, 뭐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상당히 다른 에너지로 많이 바뀔 수 있는 게 태양 에너지지만,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의 에너지나 아니면 조력 에너지로 변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불가능한 에너지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 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열 에너지 바뀔 수 있고, 또 뭐 조력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지만, 조력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된다거나, 조력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태양 에너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 다음 4번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의한 탄소의 이동을 연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광합성에 의해서 유기물이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의 이동이 됩니다. 디귿이 되겠지. 그 다음 생물체의 유해가 퇴적돼서 화석연료가 만들어진다. 생물체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야, 생물권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가 된 거는 건 직권으로 간 거니까 이거는 생물권에서 직권, 리을에 해당이 되겠지. 또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화산가스가 방출되면 당연히 이거는 직권, 화산은 땅에서 일어나니까 직권에서 기권이 될 거고, 그 다음 해수의 탄산이온이 탄산염으로 쌓여서 석회암이 되는 과정은 당연히 수권에서 직권으로의 이동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